봄비가 그친 아침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촉촉한 공기로 가득했다.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 무릉덩이를 반짝이게 만드는 가운데 한기태는 단지 설비실로 향하는 길에 발걸음을 멈췄다. 주차장 구석 가로등 아래 세워진 흰색 SUV가 눈에 들어왔다. 차체에 쌓인 먼지와 앞유리를 덮은 낙엽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기태는 무의식 중에 차 주변을 돌며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30년 넘게 버스 정비사로 일했던 습관은 퇴직 후에도 여전했다. 기태의 시선이 타이어에 머물렀다. 고무홈 사이사이에 박힌 낙엽들이 굳어 있었고 차체 아래쪽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층을 이루고 있었다. 최소 한 달은 넘었겠구나. 기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엔진의 소리로 이상을 감지해내던 그의 귀가 지금은 침묵하는 차의 상태를 읽어내고 있었다. 그때 아파트 현관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 서수빈이 가방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수빈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흰색 SUV 앞을 지나쳤다. 차키를 꺼내는 대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터치했다. 네, 콜택시 부탁드려요. 목련 아파트 102동 앞이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기태는 설비실 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며느리가 왜 멀쩡한 차를 두고 택시를 부르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엔 어색했다. 잠시 후 노란 택시가 도착했다. 수빈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던 기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수빈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올 때부터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걸었고 계단을 오를 때는 중간중간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몸이 안 좋은 건가? 기태는 설비실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다. 오래된 보일러 점검을 위해 공구를 정리하던 중 문득 아침에 본 장면이 떠올랐다. 수빈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 부근을 살짝 누르며 깊게 숨을 내쉬던 모습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단지 상가의 약국으로 향했다. 소화제를 사러 간 길이었지만 사실은 오말숙 약사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정정하고 동네 소식에 밝은 말숙은 기태에게 있어 든든한 상담 상대였다. 어서 오세요, 기태씨. 오늘은 또 무슨 약이에요? 말숙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약국 안은 각종 의약품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건강 관련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소화제 좀 주세요. 그런데 말숙 씨, 혹시 우리 며느리 본 적 있어요? 수빈 씨요? 그럼요, 가끔 보죠. 그런데 요새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던데요. 말숙의 대답에 기태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역시 자신만 느낀 게 아니었다. 창백하다니요? 네,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고. 혈색도 안 좋고 말이에요. 근데 기태 씨, 제가 오랫동안 약국 일하면서 느낀 건데 몸이 차가운 사람은 심장부터 살펴봐야 해요. 특히 젊은 여자분들은 스트레스나 과로로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말숙의 말에 기태는 깜짝 놀랐다. 심장이라니. 갑자기 아내를 떠올렸다. 몇 년 전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요? 그냥 제 경험으로 하는 얘기예요. 워낙 많은 분들 봐서 말이에요. 혹시 수빈 씨가 요새 차를 안 모는 것 같던데 맞나요?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차를 두고 택시를 타는 모습이 떠올랐다. 네, 요새 택시를 자주 타는 것 같아요. 그럼 더더욱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운전을 갑자기 안 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몸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어지럽다든지 심장이 불규칙하다든지. 말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태는 소화제를 받아들고 약국을 나섰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아내를 잃었을 때의 후회가 되살아났다. 그때도 작은 신호들이 있었는데 미처 알아채지 못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태는 다시 한번 흰색 SUV를 바라보았다. 먼지 쌓인 차가 더욱 쓸쓸해 보였다. 며느리가 왜 이 차를 타지 않는지, 왜 요새 기운이 없어 보이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저녁 시간 기태는 아들 지우와 수빈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거실에 앉아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수빈의 목소리였다. 기태는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며느리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확실히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수빈이 가방을 현관 선반에 놓을 때 가방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수빈아, 오늘 어디 다녀왔니? 아, 그냥 일 보고 왔어요. 수빈은 대답을 얼버무리며 빨리 방으로 들어갔다. 기태는 현관 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선반 위에 수빈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는 심박수를 측정하는 앱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약 파우치가 보였다. 기태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말숙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며느리에게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심장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 날 아침 기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 수빈의 건강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창밖으로 내다보니 수빈이 다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태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눌렀었다. 오늘은 수빈이 어디로 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묻기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택시가 도착하자 수빈이 올라탔다. 기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택시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다행히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탈 수 있었다. 기사님, 앞에 있는 택시 따라가 주세요. 버스 기사는 기태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별말 없이 따라가기 시작했다. 택시는 시내 중심가를 지나 조금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기태는 버스에서 내려 택시가 멈춘 곳을 살펴보았다. 낡은 4층 건물 앞이었다. 건물 외벽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1층에는 작은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다. 수빈이 택시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태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건물 입구에는 여러 업체들의 간판이 붙어 있었다. 그 중에서 2층에 있는 심전부 정맥 클리닉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심전? 부정맥? 기태는 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심장과 관련된 것임은 짐작할 수 있었다. 어제 말숙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건물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니 다른 환자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이었고 몇몇 분들은 팔에 작은 기계 같은 것을 붙이고 있었다. 홀터 모니터라고 쓰인 패치였다. 엘리베이터 앞 안내판을 자세히 보니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상담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기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었지만 심장치료와 관련된 것임은 분명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수빈이 2층에서 내려왔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다. 기태는 재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 택시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강명호 씨. 기태는 수빈을 태우러 온 택시기사를 알아보았다. 단지에서 자주 보던 단골 택시기사였다. 명호는 기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기태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명호 씨, 우리 며느리가 자주 여기 오나요? 명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요즘 자주 모셔다 드려요. 매번 같은 시간, 같은 코스로요. 그런데 형님, 혹시 모르고 계신 거예요? 모른다는 게 뭘? 수빈 씨가 병원 다니시는 거 말이에요. 제가 워낙 많은 분들 모셔다 드리다 보니까 대충 짐작은 되거든요. 여기 심장 전문 병원이에요. 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역시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 며느리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심장병원이라고요? 네, 부정맥이나 심전도 이상 있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수빈 씨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형님이 모르신다니. 명호의 말을 들으며 기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며느리가 왜 가족들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혹시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태는 며느리의 평소 행동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요즘 커피를 마시지 않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것, 그리고 멈춘 채로 있는 흰색 SUV. 운전을 못하는 거구나.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수빈이 차를 두고 택시를 타는 이유가 단순한 편의 때문이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마 운전 중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스스로 운전을 금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한 기태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내를 잃었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도 작은 신호들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알아챘었다. 이번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저녁 시간 지우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표정이 더욱 어두워 보였다. 아들아, 요즘 힘들지? 아, 네. 좀 어려운 시기긴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걱정 마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지우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기태는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족이 서로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각자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기태는 며느리 수빈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이었다. 직접 물어보자니 며느리가 당황할 것 같았고 그냥 넘어가자니 걱정이 너무 컸다. 밤 늦게 수빈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다. 수빈아, 많이 피곤하니? 아, 아버님. 네, 조금요. 요즘 차는 왜 안 타니? 고장 났나? 기태의 질문에 수빈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 그냥. 택시가 편해서요. 주차할 곳 찾기도 귀찮고. 그래? 그런데 며느리야, 몸은 괜찮니? 요즘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던데. 수빈은 기태의 말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뭔가 들킬까 봐두려 하는 것 같았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빠서 피곤한 것 뿐이에요. 그래도 몸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말해야 해. 가족끼리 뭘 숨겨. 기태의 말에 수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정말 괜찮아요, 아버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수빈은 빨리 방으로 들어갔다. 기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며느리가 혼자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기태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내일은 며느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가족이라면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흘 후 아침 기태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현관문 틈새로 밀려 들어온 우편물을 발견했다. 카드회사 로고가 선명한 봉투였다. 기태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연체 안내라는 글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연체? 기태는 봉투를 자세히 보았다. 수신인은 분명 아들 지우였다.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기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거실로 들어가 우편물을 탁자 위에 놓고 있을 때 지우가 세면을 마치고 나왔다. 아들아 이거. 기태가 봉투를 건네자 지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 이거요. 그냥 일시적인 현금 경색이에요. 곧 해결될 거예요. 일시적이라니? 카드 연체가 무슨 일시적인.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다음 주에 큰 계약 하나 성사되면 다 해결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는 봉투를 받아들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다. 기태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지우가 출근한 후 기태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거실 한쪽에 쌓여있던 택배 박스들이 줄어들어 있었다. 지우의 온라인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기태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아들의 사업이 어려우니까 며느리가 자신의 치료비까지 아끼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점심시간 수빈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수빈은 부엌에서 간단히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 떨어뜨렸다. 기태는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굽혔다. 작은 팸플릿이었는데 AED 사용법 안내라고 적혀 있었다. AED가 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응급 상황과 관련된 것 같았다. 수빈아 이거. 수빈은 황급히 달려와 팸플릿을 가져갔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냥 학교에서 나눠준 거예요. 아이들 안전교육용으로. 그래? 그런데 이게 뭐야? 자동 심장 충격기요. 심장이 갑자기 멈췄을 때 쓰는 거예요. 수빈의 설명을 들으며 기태는 더욱 확신했다. 며느리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수빈아 잠깐 앉아봐. 기태는 수빈을 거실로 불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아버님. 며느리야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봐. 몸에 어디 아픈 데 있지? 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태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왜 그런 말씀을? 차를 왜 안 타는지, 왜 택시만 타고 다니는지, 그리고 왜 요즘 그렇게 피곤해하는지 다 알고 있어. 기태의 말에 수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어제 따라가 봤어. 심장병원에 가는 거 다 봤다고. 기태의 말에 수빈은 그만 눈물을 글썽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님. 왜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 가족이 뭐하러 있는 거야? 기태의 따뜻한 말에 수빈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온 두려움과 걱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죄송해요, 아버님. 걱정 끼치기 싫어서.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무슨 걱정을 끼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병이야? 수빈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심장이 가끔 이상하게 뛰어요. 너무 빨리 뛰다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그래서 어지럽고.
그래서 운전을 안 하는 거구나. 네. 운전 중에 쓰러지면 큰일 날까 봐요. 기태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 혼자서 그 모든 걱정을 안고 살아왔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 약을 먹으면서 지켜보자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약으로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대요. 수술? 네.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수빈의 말에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우한테는 말 안 한 거야? 지우 오빠도 요즘 사업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기태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혼자 감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며느리야, 돈 걱정은 하지 마.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님. 지우 문제도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할 일은 빨리 치료받는 거야. 기태의 말에 수빈은 더욱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저녁 시간 지우가 돌아왔다. 기태는 아들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틀 후 수빈은 평소처럼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들의 하교를 도우고 있었다. 특수학급 아이들이 안전하게 버스에 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수빈의 일이었다. 서연아, 천천히 올라가. 수민이는 뒤에서 기다려. 수빈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기며 버스에 태웠다.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칠 전부터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았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아이가 수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다. 응, 괜찮아. 선생님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수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다. 마지막 아이를 버스에 태우고 나서 수빈은 정류장 벤치에 잠시 앉았다. 어지러움이 심해졌다. 손목에 찬 시계를 보니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이상해. 수빈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심박수 측정 앱을 켰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분당 140회. 평상시의 2배에 가까웠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수빈은 벤치에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수빈은 그대로 정류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주변이 흐릿해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학생이 수빈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곧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119 불러요. 의식은 있으신가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수빈은 정신을 잃지는 않았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비켜주세요. 제가 가족이에요. 기태였다. 마침 근처에서 설비 점검을 하고 있다가 소동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수빈아, 괜찮니? 기태는 수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30년 넘게 정비사로 일하면서 응급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경험이 있었다. 아버님. 수빈은 기태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버지가 여기 있어. 기태는 수빈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다. 너무 빨랐다. 그리고 불규칙했다. 숨은 잘 쉬어지니? 네. 그런데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알겠어.
일단 깊게 숨 쉬어봐. 기태는 수빈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진정시켰다. 그때 노란 택시가 정류장 앞에 멈췄다. 기태 형님. 강명호였다. 평소처럼 이 시간에 수빈을 데리러 온 것이었다. 명호야. 잘 왔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 무슨 일이에요? 수빈이가 쓰러졌어. 빨리 응급실로 가자. 명호는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택시 뒷문을 열었다. 기태는 수빈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다.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시립병원 응급실로 가자. 제일 가까운 데로. 택시가 출발하자 기태는 수빈의 손을 꽉 잡았다. 무서워하지 마. 금방 병원 도착해. 아버님, 지우 오빠한테는 나중에 연락할게. 일단 내가 먼저야. 시립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수빈을 응급침대에 눕혔다. 심전도 검사를 받는 수빈의 옆에서 기태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젊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기태에게 다가왔다. 네, 시아버지입니다. 환자분이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보입니다. 심박수가 매우 불규칙하고요. 섬액 마이너스 빈맥 증후군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의사의 설명에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의학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위험한가요? 당장 생명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전은 당분간 금지하셔야 해요.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을 수 있거든요. 운전 금지요? 네, 부정맥이 조절될 때까지는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기태는 이제야 며느리가 왜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다니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약물로 심박수를 조절했더니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지우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아버지, 수빈이는? 지우야, 왜 이렇게 늦었어?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수빈이 상태는 어때요? 지우의 말에 기태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팅이 내 아내보다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지우야, 이제 그만해. 수빈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기태는 아들에게 그동안 알게 된 사실들을 말해 주었다. 수빈이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것, 혼자서 병원을 다니며 치료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 일이. 지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수빈은 의식은 있었지만 여전히 지쳐 보였다. 지우 오빠. 수빈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아니에요. 오빠도 힘든 거 알아요. 무슨 힘든 일이 너보다 중요해? 앞으로는 모든 걸 나한테 말해. 지우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안해했다. 기태는 그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라도 가족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지우가 의사에게 물었다. 일단 부정맥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약물 치료로 조절이 안 되면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시술이요?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전문의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기태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치료비가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다. 며느리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다. 수빈은 응급실에서 하루 더 관찰 후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가족 3명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다. 앞으로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기태의 말에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것이었다. 응급실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기태는 수빈과 단둘이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지우는 회사 일로 나간 상태였고 집안은 조용했다. 수빈아, 이제 아버지한테 전부 말해봐. 언제부터 아팠고 병원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태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수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새삼 느껴졌다. 6개월 전부터예요. 수빈은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처음엔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도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어떤 날은 갑자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다가 또 갑자기 느려지고. 그래서 병원에 간 거구나. 네. 처음엔 동네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장 전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수빈은 말을 하면서 눈물이 글썽했다. 그때의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의사 선생님이 발작성 부정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이름은 발작성 심방세동이라고. 그리고 섬액 마이너스 빈맥 증후군도 의심된다고 했어요. 기태는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너무 빨리 뛰다가 또 갑자기 느려지고. 그래서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안 한 거구나. 네. 운전 중에 쓰러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운전을 금했어요. 수빈의 말에 기태는 며느리의 신중함에 감동했다.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생각한 것이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약을 먹고 있어요.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약이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빈은 가방에서 작은 약 파우치를 꺼내 보여주었다. 기태가 며칠 전에 본 바로 그 약이었다. 그런데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만약에 약물로 조절이 안 되면 그럼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ICD 삽입술이라고. 아니면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수빈은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몇 달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ICD는 가슴에 작은 기계를 넣는 거예요. 심장이 갑자기 멈추면 전기 충격을 줘서 다시 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극도자 절제술은 심장 안에 이상한 전기 신호를 내는 부분을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기태는 며느리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런 무서운 수술을 생각하며 혼자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럼 왜 지금까지 미뤘어? 빨리 수술하면 되잖아. 수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비용이 너무 비싸요. ICD는 1,000만 원이 넘고 전극도자 절제술도 몇백만 원이에요. 게다가 지우 오빠가 요즘 사업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미룬 거야. 의사 선생님이 약물로 조절해 보자고 하셔서. 그런데 요즘 들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수빈의 고백에 기태는 더욱 안타까웠다.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보다 집안 경제 사정을 더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어? 수술하면 흉터가 남아요. 그리고 한동안 일을 못해요. 학교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도 못하고. 그럼 우리 집 경제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수빈의 말에 기태는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자신의 건강, 가족의 경제 사정, 직장 문제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다. 수빈아,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돈은 아버지가 해결할게. 아버님. 그런데 퇴직금도 이미 지우 오빠 사업 때문에.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기태는 며느리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그도 고민이 많았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아들 사업에 투자했고 현재 남은 돈으로는 수빈의 치료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때 냉장고 위에 붙어있는 종이가 눈에 띄었다. 오말숙 약사가 준 저염식단 안내문과 칼륨 섭취 주의 사항이 적힌 종이였다. 이건 뭐야? 아, 약국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심장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적혀 있어요. 기태는 그 종이를 보며 오말숙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며느리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이 고마웠다. 말숙 씨가 이런 것까지. 네, 그리고 카페인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커피도 끊었어요. 대신 보리차나 물만 마시고 있어요. 수빈의 말에 기태는 며칠 전 수빈이 커피를 물에 헹구는 모습을 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카페인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염분도 줄여야 해서 짠 음식도 거의 안 먹어요. 계단도 천천히 올라가고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려고. 수빈의 설명을 들으며 기태는 그동안 자신이 본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었다. 며느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며느리야,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치료받는 거야. 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하지만은 없어.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기태의 단호한 말에 수빈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는 느낌이었다. 저녁 시간 지우가 돌아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오늘도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지우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기태는 아들을 거실로 불렀다. 수빈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 수빈이 병에 대해서 들었지? 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지금부터라도 신경 쓰면 되지. 그런데 아들아, 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 지우는 아버지의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했다.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으면 말하고. 아버지. 사실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투자받기로 한 돈이 늦어지고 있고 당장 다음 달 운영자금도 부족해요. 지우의 고백에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상황이 심각했다. 그래서 수빈이가 자기 치료비까지 아끼려고 한 거구나. 네, 제가 부족해서.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가족이잖아. 기태는 아들을 위로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아들의 사업도 도와야 하고 며느리의 치료비도 마련해야 했다.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다. 밤늦게 기태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흰색 SUV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먼지 쌓인 차가 가족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엔진은 돌려야 살아나는 건데. 기태는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다.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멈춰 있으면 안 되는 법이었다. 이제 가족 모두가 다시 굴러갈 수 있도록 자신이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기태는 일찍 일어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며느리의 건강이 최우선이었다. 지우야, 수빈아, 잠깐 거실로 나와봐. 기태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지우와 수빈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기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다. 어제 밤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 이제 우리 가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겠다. 아버님, 수빈아, 내 치료가 제일 급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어. 수빈은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치료비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지우야, 내 사업은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 회생 가능한 거야? 지우는 아버지의 직선적인 질문에 당황했다. 아버지, 사실은 다음 주에 투자자 미팅이 있어요. 그게 성사되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 미팅이 확실한 거야? 네, 거의 확실해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지우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사실 그 미팅도 확실하지 않았다. 지우야, 아버지가 볼 때는 일단 수빈이 치료부터 하고 사업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아버지,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요. 그 돈이 수빈이 목숨보다 중요해? 기태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우는 할 말이 없었다. 지우 오빠, 저는 괜찮아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수빈이 남편을 걱정하며 말했지만 기태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어. 며느리야,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기태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아내를 잃었을 때처럼. 다시는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아. 기태의 말에 지우와 수빈 모두 조용해졌다. 아내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을 팔까 생각해봤어. 집을요? 응. 이 집 팔면 수빈이 치료비도 충분하고 내 사업 자금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어. 기태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 집은 기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아버님, 그럴 수는 없어요. 수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왜 안 돼? 집은 사람이 사는 거지, 사람이 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하지만은 없어. 그런데 일단 집 팔기 전에 다른 방법부터 써보자. 기태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아버지 퇴직금 남은 거랑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 그리고 기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공구들 팔면 좀 더 나올 거야. 공구요? 응. 30년 넘게 쓰던 공구들인데 중고로 팔면 꽤 될 거야. 기태의 공구들은 그의 자부심이었다. 정비사로서의 삶을 함께 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 그 공구들은 아버지한테 너무 소중한 건데. 소중하긴 하지. 하지만 수빈이가 더 소중해. 기태의 단호한 말에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명호한테도 부탁해봤어. 명호 기사님한테요? 응. 수빈이 병원 다닐 때 셔틀 서비스 해주기로 했어. 물론 돈 주고 말이야. 그럼 내가 매번 시간 내서 데려다 줄 필요 없이 안전하게 병원 다닐 수 있잖아. 기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두고 있었다. 그리고 말숙 씨도 도와주기로 했어. 수빈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나 음식 같은 거 체크해주겠다고. 수빈은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이 고마웠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기태는 수빈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야, 아버지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 네? 앞으로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뭔 일이 있어도 가족한테 말해. 알겠지? 네, 약속할게요.
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리고 지우야, 너도 마찬가지야. 사업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아버지. 가족이 뭐하러 있는 거야.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라고 있는 거지. 기태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보자. 수빈아, 병원에서 언제까지 결정하라고 했어? 다음 주까지요. 약물 치료로 더 버틸지 아니면 수술할지 결정하라고 했어요. 그럼 다음 주 초에 병원 가서 상담받자. 아버지도 같이 갈게. 아버님도요? 당연하지. 가족의 일인데. 기태는 며느리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지우야, 내 미팅은 언제야?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그럼 수빈이 병원 다녀온 다음에 내 미팅 결과 보고 최종 결정하자. 만약에 미팅이 잘 안 되면 그때 집 파는 것까지 고려해 보는 거야. 기태의 체계적인 계획에 가족들은 안도했다.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가족이 함께하니 해결 가능해 보였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기태는 낡은 스패너 키링을 꺼내 수빈에게 건넸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거야. 차 고칠 때 이걸 보면 마음이 안정됐거든. 혹시 겁나거나 불안하면 이걸 꽉 쥐어봐. 마음이 좀 차분해질 거야. 수빈은 그 작은 키링을 받아들고 감동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엔진은 옆에서 들어야 고장난다. 내 심장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들어줄게. 기태의 정비사다운 비유에 수빈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기태의 말에 가족들은 희망을 품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수빈은 기태와 함께 부정맥센터를 찾았다. 윤도현 과장과의 상담 시간이었다. 수빈의 손에는 기태가 준 스패너 키링이 꽉 쥐어져 있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윤도현 과장은 심전도 결과를 보며 차분히 설명했다. 발작성 심방세동이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고 섬액 마이너스 빈맥 증후군도 확실합니다. 이 상태로는 언제든 실신할 위험이 있어요. 기태는 의사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전극도자 절제술을 권합니다. 심방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보내는 부위를 찾아서 고주파로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위험하지는 않나요? 수빈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성공률이 90% 이상이고 큰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시술 후 한동안은 안정을 취해야 하고 운전도 2-3개월은 금지해야 해요. 의사의 설명에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험 적용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기태는 마음속으로 계산해 보았다. 퇴직금과 공구를 팔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언제 할 수 있나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시간이 있습니다. 1박 2일 입원하시면 됩니다. 수빈은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선생님, 정말 꼭 해야 하는 건가요? 환자분 이대로 두면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운전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갑자기 쓰러지시면. 의사의 말에 기태가 끼어들었다. 선생님, 수술 예약해 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로. 아버님. 며느리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아버지가 결정할게. 기태의 단호한 결정에 수빈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병원을 나오면서 수빈이 말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지우 오빠 미팅은 미팅이고 내 건강이 먼저야. 그때 기태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우였다. 아버지 미팅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 안 됐어요. 투자자가 마음을 바꿨다고. 기태는 예상했던 결과였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이 느껴졌다. 알겠다. 일단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우야, 괜찮아. 이번이 끝이 아니잖아. 아버지. 죄송해요. 결국 실패했네요.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야.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기태는 아들에게 수빈의 수술 일정을 알려주었다. 수빈이 수술이요? 응. 다음 주 화요일이야. 그리고 지우야, 내 미팅은 취소해. 네? 수빈이 수술하는 날인데 무슨 미팅이야? 가족이 더 중요해. 지우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반성했다. 그동안 아내보다 사업을 우선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네, 아버지. 미팅 취소하고 병원에 있을게요. 화요일 아침 가족 3명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수빈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빈아, 무서워하지 마. 금방 끝날 거야. 기태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다. 그리고 이거 잊지 마. 기태는 수빈의 손에 스패너 키링을 쥐어주었다. 겁나면 이걸 꽉 쥐어봐. 아버지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수빈을 보며 기태는 몇 년 전 아내를 잃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혼자였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기다리며 얼마나 두려웠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우가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했다.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났어. 어머니 생각이세요? 응. 그때는 혼자였거든. 근데 이번엔 내가 있으니까 든든해. 기태와 지우는 대기실에서 나란히 앉아 기다렸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빈이도 돌보지 못하고 아버지한테도 짐만 대고. 지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어. 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랬어. 기태는 아들을 위로했다. 대신 앞으로는 가족을 더 소중히 생각해.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제일이야. 네, 아버지. 2시간 후 윤도현 과장이 대기실로 나왔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말요? 네, 빈맥을 일으키는 이상회로를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앞으로는 정상적인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기태와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시고 한 달 후에 외래로 오셔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은 2개월 후부터 가능해요. 수술실에서 나온 수빈은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스패너 키링을 꽉 쥐고 있었다. 수빈아, 수술 잘 끝났어. 기태의 목소리를 들은 수빈이 천천히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정말 끝났어요? 응, 이제 걱정 끝이야. 수빈은 기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고마워요,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지우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빈아,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지우 오빠. 사업은 천천히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회복할 때까지는 내 곁에 있을게. 가족 3명은 병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수빈은 처음으로 규칙적인 심박을 느꼈다. 가슴을 짚어보니 심장이 차분하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진 거구나. 수빈은 스패너 키링을 보며 중얼거렸다. 작은 키링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석 달 후 늦은 봄의 햇살이 아파트 주차장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동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흰색 SUV가 깨끗하게 세차되어 있었다. 수빈은 병원에서 마지막 검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의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했다. 심박수도 정상이고 운전도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았다. 정말 다 나았구나. 수빈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예전처럼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다. 계단을 오를 때도 중간에 멈춰 서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었다. 집에 들어가니 거실에서 기태가 신문을 보고 있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수빈아.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 완전히 나았대요. 이제 운전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기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펴졌다. 정말? 그럼 이제 차도 다시 탈 수 있겠네. 네, 그런데 아직은 좀 무서워요. 수빈은 솔직하게 말했다. 몇 달 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던 터라 막상 운전대를 잡기가 두려웠다. 당연하지. 처음부터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 천천히 시작해봐. 기태의 제안에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다. 얼굴에 활기가 돌아와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수빈아, 병원 다녀왔어? 응, 완전히 나았대. 정말? 축하해. 지우는 아내를 안으며 기뻐했다. 요즘 지우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무리한 사업 확장 대신 작은 규모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그리고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 뭔데?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이 성사됐어.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거래야. 지우의 말에 기태도 기뻐했다. 그래? 잘 됐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 안정되는구나. 저녁 식사 후 가족 3명은 주차장으로 나갔다. 흰색 SUV 앞에서 기태가 열쇠를 수빈에게 건넸다. 자, 이제 시동 걸어봐. 아버님이 옆에 계시죠? 당연하지. 아버지가 옆에서 들어줄게.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다. 몇 달 만에 다시 앉는 운전석이었다. 핸들을 잡은 순간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다. 괜찮아, 천천히 해. 기태가 조수석에 앉으며 수빈을 진정시켰다. 심장 소리 들어보니까 정상이야. 걱정하지 마. 기태의 말에 수빈은 미소를 지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심장을 정비사의 귀로 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다. 기태가 몇일 전 미리 점검해 놓은 덕분이었다. 엔진 소리 좋다. 이제 천천히 출발해봐. 수빈은 조심스럽게 엑셀을 밟았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지 안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예전의 감각이 돌아왔다. 어때? 어지럽거나 그렇지 않지? 네,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후련해요. 그럼 됐다. 이제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면 돼. 며칠 후 수빈은 혼자서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까지 차로 출근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택시기사 강명호는 수빈이 다시 운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수빈 씨 정말 잘 됐네요. 그동안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도 언제 다시 운전하실지 궁금했거든요. 명호 기사님 덕분에 안전하게 병원 다닐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기태 형님이 부탁하신 일인데요, 뭘. 동네 약국의 오말숙도 수빈의 회복을 축하해 주었다. 수빈 씨 얼굴에 혈색이 완전히 돌아왔네요. 이제 걱정 끝이겠어요. 말숙 사장님이 주신 식단표 덕분에 많이 도움됐어요. 그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카페인은 여전히 조심하세요. 한번 부정맥이 있었던 분은 평생 관리가 중요해요. 오말숙의 조언에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고 염분 섭취도 조절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3명은 함께 나들이를 갔다. 수빈이 직접 운전하는 차에 기태와 지우가 탔다. 수빈아, 운전 솜씨가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지우가 농담조로 말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이제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운전하니까 더 조심하게 되거든요. 수빈의 대답에 기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아. 자기 몸을 잘 알고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 차 안에서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웃음소리와 함께 이어졌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빈은 백미러로 뒷좌석의 지우와 조수석의 기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님, 지우 오빠. 왜? 그냥.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빈의 말에 기태가 웃으며 대답했다. 고맙긴.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집에 도착해서 차를 주차장에 세우며 기태가 말했다. 수빈아, 이제 이 차가 진짜 내 차가 된 것 같다. 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차는 그냥 주차장에 세워진 물건이었어. 근데 이제는 우리 가족을 태우고 다니는 진짜 차가 됐잖아. 기태의 말에 수빈은 감동했다.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 멈춰 있으면 녹슬고 고장나. 계속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야. 그럼 제 심장도 이제 제대로 움직이는 거네요. 당연하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아버지가 옆에서 들어줄게. 기태는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엔진은 옆에서 들어줘야 오래 간다. 심장도 마찬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수빈은 가방에서 스패너 키링을 꺼내 보았다. 이제는 불안할 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념품이 되어 있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수빈은 휴대폰의 심박수 측정 앱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규칙적인 심박 그래프가 나타나 있었다. 더 이상 불규칙한 선들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의 아름다운 리듬이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의 리듬이 되었구나. 수빈은 기태의 말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실에서 기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주차장의 흰색 SUV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다. 더 이상 먼지 쌓인 채로 방치된 차가 아니라 내일도 가족을 안전하게 태우고 갈 준비가 된 차였다. 차는 멈춰도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 기태는 중얼거렸다. 엔진은 옆에서 들어줘야 산다. 심장도 그렇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의 리듬이 된다. 그렇게 한기태의 가족은 다시 한번 일상의 리듬을 찾아갔다.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며 때로는 서로의 엔진이 되어주고 때로는 서로의 심장이 되어주면서 말이다. 흰색
흰색 SUV는 이제 다시 제 역할을 하며 가족과 함께 새로운 길을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빈의 심장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가족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배려,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건강에 이상을 느끼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